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선박이 피격당했다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오늘도 좀 먼저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이 한국 외교부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이 한국 선박이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피격 때문에 발생한 피해다, 뭐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11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서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안쪽 이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에 있던 이 한국 선박 회사가 운영하는 화물선 선박 한 척에 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는 피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피격당한 선박은 HMM이라는 선사에서 운영하는 그 화물선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HMM이라는 그 화물 회사는요, 선박 회사는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국적 선박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행기 회사로 따진다면 뭐 대한항공 같은 그런 화물 선박 회사가 바로 HMM입니다. 이 회사는 1976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아세아 상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범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1983년에 현대상선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현대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6년도인가요?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현대그룹 계열에서 이제 분리가 됐죠. 그러나 그 이후에 성공적으로 다시 또 이제 재기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더 활성화시킨 후에 지금은 뭐 완전히 부활해서 2020년도에 이 회사의 이름을 HMM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화물선을 뭐 보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바다나 또는 항구, 저는 뭐 바다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롱비치 항이나 LA 항이나 이 항구에 그 HMM이라고 쓰여져 있는 배도 본 적도 있고 또 대형 컨테이너에 HMM이라고 써 있는 것도 봤고 저는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지만 그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HMM이 뭐지? 어느 나라 거지라고 좀 궁금했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게 현대상선이 전신이다. 그런 회사다. 뭐 나중에 알게 되긴 했죠. 자, 이 회사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해서요. 얼마나 지금 부활에 성공을 했느냐. 현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컨테이너 선사, 이 화물 선사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선박 회사가 사실 많아요. 한국이 뭐 조그만 나라인 것 같아도 선박 회사가 한 큰 거, 뭐 조금 작은 거 다 합치면 한 20개 됩니다. 물론 이제 대형 선박 회사 따지면 이제 한 4-5개 됩니다만은 자, 그 중에서도 이 HMM이 제일 큽니다. 제일 커요. 그 일반 화물은 물론입니다만은 원유를 운반하는 대형 유조선 뭐 그것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뭐 한국에서 제일 큰 건 사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대형 선박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HMM 관계자에 따르면 선체 좌측 기관실 부근에서 처음에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뭐 폭발인지 뭐 이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쾅 하는 소리니까 뭐 주변에 뭐가 다른 배가 와서 부딪힌 게 아니라면 당연히 폭발이죠. 뭐 가만히 있다가 기관실이 혼자 스스로 쾅하는 경우는 없죠. 조용히 뭐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려가는데 그 일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제 끄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은 다 끄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은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뭐 전혀 침몰할 수 있는 그 정도 위기는 아니고요. 배가 이제 자력으로 구동이 가능한지 이제 요게 이제 좀 관건인데 일단 배는 전혀 침몰할 그 정도는 아니고 또 당연히 인명 피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조사가 좀 늦어지는 이유는 불은 다 껐지만 그 기관실 안에 일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껴서 이걸 조사하러 내려가면 자칫하면 뭐 인명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좀 다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하느냐고 좀 조사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고가 발생한 이 선박에는 한국 국적의 선원 6명 그리고 외국 국적에서는 18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외교부는 폭발 및 화재 발생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현황이 지금 파악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 아마 오늘쯤이면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한국 국적 선박의 피격 소식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사람은 물론 이제 뭐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또 가장 심각하게 반응을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르게 반응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의 해상 공격을 이유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을 걱정해주는 차원에서의 발빠른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래 거봐 내가 뭘 알아서 한국 너희들도 좀 군함도 좀 파병하라 그랬잖아. 자 이제 니네 나라 선박 폭격당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파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파병해야지. 한번 보겠어. 요겁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제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서 관련 없는 국가들을 공격했다.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작전이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뭐 특별한 무슨 뭐 기밀 작전이라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려고 하는 미국이나 이란이 아닌 다른 나라 선박의 그 배가 이제 나오려고 한다면 미국이 호위하면서 뭐 안전을 좀 지켜주면서 나오게 뭐 도와주겠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인데 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개월째 발이 묶인 각국의 선박들을 미국 해군이 호위해주고 안내해주는 이제 작전.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제부터 시행됐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박을 공격하면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리겠다 아예 뭐 이렇게 뭐 어제 아주 좀 지나친 표현이죠. 뭐 대통령이 하기에는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합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지나친 표현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는데 지구상에서 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란에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국 선박 피격을 계기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이나 위협을 더 강하게 하면서 그것 봐라 이런 상황이니까 너 한국도 파병해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압박을 한국으로 좀 세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게 좀 이제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댄 케인 합참의장 이 두 사람을 오늘 백악관으로 불러서 긴급 회의를 하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면 오늘 아마 오후 늦게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브리핑에서 특히 이제 한국과 관련된 어떤 파병 촉구, 뭐 강력한 메시지 뭐 이런 게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 그 내용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내일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압박할 건 뭐 이건 뭐 언론 브리핑 내일 거 안 봐도 뻔합니다. 오늘 거 안 봐도 뻔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게 더 상당히 뭐 좀 우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또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지금 이란에 의해서 피격받았다. 이란이라고 아직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사가 좀 더 있어야 될 테이니 그러나 이제 오늘쯤 되면 이 한국 정부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메시지보다는 한국 정부가 이제 드디어 어떤 입장을 낼지 그게 더 오히려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난 주말에 뭐 얘기 다 들으셨죠? 저가 항공사 스피리트 항공. 이 스피리트 항공이 그냥 사전에 뭐 2, 3일 전 하루 전에 예고한 것도 아니고 그날 아침에 바로 셧다운 우리 회사 폐업 발표해버렸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그 토요일 날 스피리트 항공 타고 어디 가려고 했던 사람들 완전히 경천동지야. 완전히 패닉에 빠졌죠. 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초저가 항공사인 스피리트 항공이 지난 토요일 심각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폐업한다라고 말했는데 창립 34년 만에 폐업을 전격 단행한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경제권에서 상당히 충격이 되고 있는데요. 스피리트 항공이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운항을 중단하면서 전국 여행객 수만 명이 발이 묶이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일 피해가 그날 어디 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날 특히 뭐 잠깐 놀러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뭐 놀러 간 거 못 가는 정도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뭐 미팅을 앞두고 출장을 가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결혼식을 참관하러 가려고 했다든지 중요한 가정의 뭐 그런 대소사 이런 걸 가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그날 그 비행기를 타고 뭐 뉴욕으로 가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 측은 고객들에게 환불은 해주겠지만 뭐 다른 항공편을 예약을 해준다는가 하는 서비스는 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발표하고 문 딱 닫아버리고 끝난 거예요. 스피리트 항공의 승객들은 갑자기 운항 중단 뉴스를 접하면서 대체 항공편을 찾거나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는 등 정말 주말 동안에 큰 불편을 겪었죠. 통보 없이 운항을 그렇게 전격 중단한 스피리트 항공 측에 뭐 당연히 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새로 나온 뉴스는 다른 미국의 항공사들이 우리가 좀 뭘 도울 수 있는 게 없나 좀 나서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항공, 또 유나이티드 항공, 또 델타 항공 등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등이 소위 구제 방안을 내놓고 스피리트 이용객 수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 우리들이 좀 분산해서 수용하자 뭐 이런 거죠. 뭐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고요. 네. 자, 이들 항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에 할인 항공권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항공이 뭐 A에서 B까지 가는데 뭐 500불이었다. 티켓이. 그러나 스피리트 항공은 대표적인 초저가 항공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A에서 B를 가는데 아메리칸 항공은 500불을 받아도 여기는 뭐 350불. 심지어는 스피리트 항공은 1년에 그 멤버십을 가입하면요. 뭐 멤버십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100얼마인가? 뭐 한 200불 정도? 이렇게 내면은 뭐 LA에서 라스베가스 가고 그런 게 막 어쩔 땐 49불에 가고 그렇습니다. 왕복이. 그러니까 멤버십 뭐 1, 200불 주고 멤버십 산 다음에 주말마다 비행기 타고 50불짜리 스피리트 에어라인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 뭐 다른 항공사의 가격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너무 싸서 좀 문제가 됐던 것도 있습니다. 뭐 이용했던 사람은 땡큐지만. 그래서 여하튼 뭐 예를 들어 아메리칸 항공이 평소에 500불짜리 그런 티켓인데 스피리트 항공은 뭐 300불, 250불에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맞춰주지는 못하죠. 아메리칸 항공이. 하지만 뭐 자기네 500불보다는 조금 할인된 그런 가격으로 스피리트 에어라인 여행객들을 좀 분산 수용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는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스피리트 에어라인 1992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때부터 가격을 대폭 낮춰서 아주 화제가 됐었죠. 그때부터. 뭐 지금 생각하면 라스베가스를 LA에서 뭐 왔다 갔다 한 200불 뭐 그것도 사실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냥 두 명이라면 차 타고 두 명이면은 가스 값도 한 100불 이상 150불 되는데 비행기 타고 두 명이서 200불이면 아니 뭐 편안하고 좋지 해서 사실은 굉장히 싼 건데 그렇게 싸게 막 나와서 그때부터 아주 크게 화제가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비즈니스를 잘 했었습니다. 여행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싸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여하튼 수년간 누적된 그런 재정 악화 속에 최근에 그 이란 전쟁 때문에 발생한 국제 유가 급등, 이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결국은 치명타를 맞았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은 운항을 중단하고 회사를 클로즈 다운 할 수밖에 없다. 셧다운 한 거예요, 완전히. 자, 일각에서는 항공업계 전체가 이란 전쟁에 따른 항공유 급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항공업계 구조조정의 어떤 본격적인 신호탄이 이제 될 것이다. 스피리트 에어라인은 워낙 이제 체질이 약해서 한 방 맞고 셧다운 됐지만 그 나머지 좀 나름대로 좀 튼튼하다라고 하는 굴지의 항공사들도 결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구조조정을 하는 어떤 그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란 전쟁 발발로 인해서 항공사가 뭐 멀쩡하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가요? 뭐 일단 폐업하기 전에는 우리는 멀쩡하게 봤죠. 멀쩡했던 물론 비록 저가 항공사였지만 멀쩡했던 항공사 하나가 완전히 그냥 34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이란 전쟁 발발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내 이민 신청 적체가 사실상 지금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합법 이민 내 절차마저도 사실상 뭐 중단된 거나 완전히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뭐 과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이민 변호사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민국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시민권, 영주권, 그러니까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뭐 취업 허가 비자 등등등 약 지금 현재 신청 적체가 처리되지 못해서 서류가 적체되어 있는 건수가 무려 1160만 건이라고 합니다. 1160만 건. 그러니 맨 밑에 깔려 있는 이 1160만 번째 있는 이 서류는 언제 될까요? 뭐 하세월이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단순한 지연을 넘어서서 아예 신청 접수조차 되지 못하는 또 접수됐다 하더라도 접수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서류를 보내면 당연히 접수는 받아줘야 되고 접수가 됐으면 접수됐다. 하지만 뭐 그 서류가 너무 많으니까 평소에 뭐 6개월 걸릴 거, 뭐 1년 걸릴 것 같다.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아예 그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인 연방이민국이 심사 절차를 강화하면서 일부 신청자는 수개월 동안 접수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내 서류가 처리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내 서류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민국이 접수를 했나 안 했나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전화 걸어도 되지도 않는 건 당연하고요. 자, 이로 인해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기다리던 많은 이민자들이 추방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접수됐다라는 증빙만 있으면 체류 기간이 넘었어도 나 이거 접수한 상황입니다를 입증하면 괜찮은데 이게 접수됐는지 여부 확인서를 내가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잡아가면 잡히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민법 변호사들도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서류를 보낸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전화 걸어갖고, 어이, 뭐, 김 변호사, 진짜 내 서류 제대로 보낸 거 맞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미 2달 전에 보냈는데요. 아니, 근데 보냈는데 왜 접수 확인서를 내가 못 받고 있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살짝 이민 변호사, 그 자기 서류를 대행해준 변호사를 의심하는 거죠. 저 친구가 제대로 일 처리한 거야? 혹시 뭐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일까지 발생해서 이 클라이언트하고 이민 변호사하고의 문제도 생기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민 변호사들이 현재 현장에서 호소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접수 확인서를 이민국에서 보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또 보내지도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추방 절차에 직면하는 뭐 그런 그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신청자는요, 최대 8개월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뒤늦게 접수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국은 보안 강화를 이유로 심사 지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화된 심사에는요, 뭐 SNS를 싹 다 뒤지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지역 직접 가봅니다.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이 사람이 뭐 제대로 일한 건 맞아요. 이 사람이 성실하게 산 건 맞아요. 이 사람 뭐 혹시 뭐 살면서 뭐 평소에 뭐 문제 같은 거는 없었어요. 뭐 이런 걸 다 지역에 가서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인력 없는데 그걸 다 하려니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1160만 건 맨 아래에 있는 서류는 글쎄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년, 몇 지나도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권 신청 서류, 영주권 신청 서류 뭐 다 지금 뭐 적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심사 강화로 인해서 지금 같은 서류 적체가 그렇게 1000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적체는 프론트 로그라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론트 로그. 프론트는 뭐 앞이다라는 프론트, 그리고 로그는 LOG. 자, 프론트 로그란 직역을 하면 뭐 문 앞에서 뭐 적체됐다라는 뭐 그런 의미이긴 한데요. 이런 무슨 뜻이냐? 서류는 접수가 됐지만 개봉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드라마타이즈 한다면 이민국에 딱 있는데 딜리버리 뭐 UPS에서 딜리버리 이민국 서류 이만큼 오늘은 이만큼 왔습니다. 갖고 오면 거기 저쪽에 놓으세요. 네, 통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몇 달씩 가는 거죠. 개봉조차 안 하고 못 하고. 안 하든지 못 하든지 제가 좋게 표현할게요. 뭐 제 개봉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봉조차 못 하고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네. 그걸 프론트 로그라는 거죠. 현재 이런 서류는 무려 25만 건.
서류 봉투가 뜯겨지지도 않고 그냥 쌓여 있는 건 25만 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뜯었지만 아직도 처리 못하고 있는 거는 1160만 건. 이민 정책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심각한 그 서류 적체 현상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다분히 의도적? 글쎄 무슨 얘기지 그거는? 네. 이로 인해서 합법 이민까지 의도적으로 늦추기 위해서 현 행정부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상 합법적인 이민까지도 억제하는 전략. 더 심하게 말하면 합법 이민까지도 사실상 서류적으로만 본다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즘 뭐 영주권 신청했다? 뭐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시민권 신청했다? 네, 얼마나 걸려요? 뭐 알 수가 없죠. 변호사들도. 실제로 현재 적법한 영주권 신청이나 또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서류 접수 등등등도 사실 서류를 이민국이 받기는 받아도 사실상 진행시키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합법 이민 신청 서류도 싹 다 중단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 요즘 트럼프 행정부에서 워낙 뭐 이민 강화, 뭐 툭하면 길거리에서 조사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야, 이거 시민권 따야지,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요. 그랬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 같은 상황, 접수해봐야 뭐 처리가 안 돼 이런 상황 듣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오히려 지금 신청하는 게 더 불리한 거 아닌가? 지금 그냥 영주권이지만 영주권 갖고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살다가 이 정권 바뀌면 그때 시민권 신청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산하에서 시민권을 받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예 신청 서류를 안 내는 게 낫겠다.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정권 바뀌면 그때 서류 내야지.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이게 남일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시민권을 취득하신 지 좀 오래 되신 그런 분들은 당연하지 뭐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지 말이야. 범죄자들 시민권 다 주고 범죄자들 영주권 주고 안 돼라고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이제 애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애꿎은 피해자들도 사실은 우리의 주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절대 뭐 남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주권자나 합법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영주권자는 이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은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인데 이거를 이제 연장을 하거나 그 비자 소지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뭐 취업 영주권이나 이런 걸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위험하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좀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졌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페이스북 등 이 소셜미디어, 이 SNS를 이용할 때 친구나 가족의 게시물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기 도구도 함께 노출되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올린 걸 친구나 지인들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뭐 보라고 올리는 거니까. 또 친구나 지인의 걸 또 내가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서로 노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3자 즉 범죄자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들로부터 이 사기 시도 해킹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풀어볼게요, 이제. 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범들이 그들의 계정을 해킹하는 것 일도 아니랍니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또 사용자의 게시물을 전부 분석해서, 해킹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사람의 게시물을 전부 분석해서 뭘 하느냐? 소위 맞춤형 접근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딜 자주 가는구나. 이 사람이 주말마다 어딜 여행을 가는구나. 또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또 음식은 뭘 좋아하고 옷은 뭘 좋아하고 뭐 골프는 뭐 어딜 많이 가고 또 골프 용품을 요즘 사고 싶어서 관심이 있구나. 이걸 싹 다 알아내는 거죠. 그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기범들도 AI화 되고 있는 거죠. 사기범들은 심지어 정상적인 기업인 것처럼 광고를 활용해서 그 사람의 연령, 뭐 그 사람의 관심사, 또 뭐 소비 습관 등등에 따라서 대상을 선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페이스북, 왓츠앱, 그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서 시작된 그 사기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신고된 것은 쇼핑 사기라는 것입니다. 쇼핑을 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제가 확신은 없습니다만 저도 이제 유튜브를 가끔 보다가 이제 요즘 많이 보는 게 1분짜리 이제 쇼폼 같은 거잖아요. 이제 한 번 보다 보면 뭐 10개, 20개 보다 보면 막 10분, 20분 확 지나가잖아요. 근데 한 서너 개 이렇게 보다 보면 광고성 쇼폼이 1분짜리가 있어요. 저는 엊그저께 이제 깜짝 놀랐는데 메이시스에서 뭐 클로징 세일을 한다. 뭐 클로징 세일이었나? 그게 무슨 세일이었나? 하여간 무슨 세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메이시스에서 everything is under $5. 모든 게 5불 이하다. 그러면서 뭐 겨울 옷들 뭐 5불 이하다. 이해되죠?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올 거고 더우니까 지나간 겨울 재고 상품 싸게 팔 수도 있겠구나. 그래? 한번 가서 심심할 때 가갖고 한번 둘러볼까? 내년 겨울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무리 메이시스가 그래도 백화점인데 세일을 한다고 해도 5불, 4불에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걸 눌러갖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딘지 알아보고 또 살라고 꼭 직접 메이시스 가면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안 판다. 지금 온라인에서 여기서만 판다. 막 이럴 수도 있죠. 그거를 이제 누르는 순간 내 거 싹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유튜브 이렇게 숏 보시다가 그런 거 나오면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패스하세요. 패스. 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고가의 상품을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시해서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라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를 딱 듣고 나니까 맞아. 나도 여기 속아 넘어갈 뻔했네. 왜냐하면 굉장히 싸게 파니까 순간적으로 혹했거든요. 네. 물론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그러나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누르고 실제적으로 살려고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고 더 심한 건 살려고 이제 거기다가 막 내 크레딧 카드 넘버 넣고 막 하는 사람들. 이거는 100%, 99%? 네. 99% 사기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해당 광고를 클릭할 경우에 유명 브랜드를 사칭해서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연방정부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뭐 메이시스 백화점 또는 무슨 나이키 같은 것도 있고 클럽 모나코 이게 웃기는 게요. 제가 가끔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봤던 그런 브랜드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갖고 사기성 홍보 광고 영상이 제가 평소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보던 그런 거를 표방하면서 나타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클럽 모나코 좀 요즘은 뭐 세일하는 거 없나라도 진짜 정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다면 다다음 날 그 클럽 모나코를 표방하면서 가짜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이렇게 막 떠오릅니다. 그러니 그냥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연방정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물품이,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다 냈어요. 크레딧 카드로. 그럴 경우에 이제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케이스가 가장 베스트 케이스랍니다. 피해 입은 케이스 중에서 가장 그나마 베스트는 내가 돈을 냈는데 물품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건 그나마 다행. 그 다음에는 또 뭐 모조품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주문과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요런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기 위해서 넣은 크레딧 카드나 이런 게 싹 다 털려버리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엄청난 피해 이게 이제 가장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플랫폼별로 본다면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사기 피해액이 요즘 가장 많답니다. 페이스북 하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페이스북 보다 보면 가끔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사실 유튜브는 그러면 낫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페이스북 광고예요. FTC,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1년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페이스북 관련 사기 피해 액수가 다른 어떤 문자, 텍스트 메시지나 또는 이메일로 보낸 그런 사기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기 피해액이 절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많이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왓츠앱 그리고 인스타그램 조금 하시죠. 인스타그램에 의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TC는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을 말했는데요. 우선 게시물과 연락처를 볼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올렸을 때 그런 걸 좀 제한하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뭘 올려놓고 요걸 보는 사람을 제한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아니 뭐 사람들 보라고 올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럴 바에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설정을 좀 강화해서 사기범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본인의 프로필에 뭐 막 하잖아요. 어떤 분은 뭐 디테일하게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무슨 회사, 무슨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놓고 있고 내가 좀 어디 살고 뭐 이런 거 다 써놓은 분들이 많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개인 그 인포메이션은 좀 최소화해서 하라. 뭐 이렇게 FTC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코 많이 가시죠? 네, 코스코의 상징과도 같은 메뉴. 자,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1달러 50센트짜리 그 핫도그 세트. 요게 40년 만에 변화가 생깁니다. 40년 만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가격이 결국을 올리는 거야? 야, 그렇지. 어떻게 지금 요즘 같을 때 1달러 50센트에 그걸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리셨습니다. 네. 가격은 안 바뀝니다. 네. 가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만은 이 음료 선택의 옵션이 좀 넓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진 거예요. 네. 자, 이번 그 변화에 따라서 고객들은 기존에 이제 그 핫도그에다가 드링크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드링크가 보통 이제 그 파운틴 소다죠. 뭐 콜라, 뭐 그다음에 판타, 뭐 이런 것들, 스프라이트 뭐 이런 것들. 그 콜라 등 기존의 그 탄산 음료를 드링크로 먹을 수 있는 대신에 하나 더 옵션이 생겼어요. 뭐냐면 500ml짜리 코스코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 브랜드의 바를드 워터, 생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선택의 폭이 더 좋아진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보다 건강한 대안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자, 1불 50센트짜리 핫도그 콤보. 이 메뉴는 기억하십니까? 1984년도에 출시됐어요. 이 40년도 넘었죠. 그러니까 42년 됐네요. 네.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메뉴입니다. 전설적인 메뉴. 계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도 이 1달러 50센트짜리 가격, 핫도그 세트 가격을 계속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지금 오히려 뭐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고 뭐 이걸 떠나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그야말로 뉴스거리죠. 이 그 가격을 지키고 있다라는 게. 코스코를 창업한 사람, 짐 시네갈이라는 사람이 이제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인데요. 공동 창업자. 짐 시네갈이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그 핫도그 콤보 그 가격을 내가 이제 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내 후배들 중에 누군가가 그 가격을 올린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일화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CEO를 물려받은 소위 지금으로 보면 또 전 CEO인데 크레이그 젤리너기라는 전 CEO도 이를 여러 차례 또 역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코스코는 핫도그 가격 그 세트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말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CEO는 어떠냐? 현 CEO인 란 바크리스라는 CEO인데요. 이 사람도 SNS 영상에 최근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자기가 직접 그 1불 50짜리 세트 핫도그를 막 먹으면서 내가 CEO로 있는 한 이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영상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일련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 코스코의 핫도그 세트 메뉴, 네, 1불 50센트, 그건 당분간 오르지 않고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스토리는요, 경제 대통령을 쓰레기통에 쳐넣고 싶어하는 현직 대통령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그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조롱하면서 금리 인하를 이제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파월 의장이 대형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짧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너무 늦은, 그러니까 too late은 미국의 재앙이다 라면서 지금 미국 금리는 너무 높다 이렇게 짧게 올렸습니다.
이 너무 늦다라는 거죠. too late. too late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일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 올린 건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 too late이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금리 인하 촉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파월 의장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비난하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작년서부터죠. 작년서부터 계속 비난하면서 그때마다 그 제롬 파월 의장을 계속 비난할 때마다 이 too late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부터 붙여온 수식어를 이제 어제도 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런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그런 것은 파월 의장을 거듭 비판하면서 금리 인하를 또다시 한번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는 이달 15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할 어떤 권한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왜? 의장직에서 물러나지만 그 연준 이사는 계속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하에 투표권이 있으니까 압박 계속 하는 거죠. 네. 파월 의장은 의장직은 임기에 맞춰서 이달 15일로 물러나겠지만 연준의 이사직은 떠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동결, 인상 뭐 여기에 여전히 투표권을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의장직 임기와 별개인 그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그럼 언제까지냐? 많이 남았어요. 2028년 1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눈에 가시에 눈에 가시. 아, 저거 의장직에서 떠나면 그냥 연준 이사도 다 그냥 쫓아버리고 싶어 죽겠는데 법적으로 또 의장은 떠나도 이사는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꼭 하겠다네. 아유, 저거 그냥 그러니까 얄미워. 야, 너 쓰레기통에 떨어져. 약간 그런 사진을 올린 겁니다. 연준 의장은 물론 이제 이사직에서도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그 SNS에 사진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사진에는 파월 의장이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큰 쓰레기통, 이제 일반 집 쓰레기통 말고요. 왜 상업용 쓰레기통 있죠? 철로 된 커다란 거, 뭐 식당 같은데 저 뒤에 가면 이제 큰 쓰레기통. 그 쓰레기통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연준 의장은 대단한 그 명예직이기도 하고 뭐 권한도 있고요. 사실은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죠. 페드의 그 체어맨이다, 의장이다 하면 미국에선 사실상 경제면에서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서 그 페드 의장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련의 이런 스토리를 딱 본다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죠. 경제 대통령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싶어하는 현직 대통령, 이런 스토리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국 정부가요. 주 4.5일제 도입을 지금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뭐 이거는 뭐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은 이제 fully 하루 8시간 fully 근무를 합니다만은 금요일은 절반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fully 일하는 거지만 또 지금부터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뭐 한 20년, 30년 전에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뭐 반공일 그래갖고 반 일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그거는 그러면 이제 5.5일제죠. 이제 5.5일제 그런 제도에서 반공일 빼고 토요일 아주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이제 주 5일자가 일반적으로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 주 5일제인데 한국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4.5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도 여전히 시행 중에 있는 주 5일 즉 주 40시간제가 아니라 한국은 주 36시간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4.5일제. 목요일 날 점심시간 때까지만 일하고 여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여행 갈 수 있죠. 그러면 목요일 저녁 어디 이제 몇 박 며칠을 놀러 간다면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소위 3박 4일 여행이 가능한 겁니다. 3박 4일 여행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 자, 한국의 연간 노동시장은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6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주 40시간제를 먼저 시행할 때 한국은 어땠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국은 토요일까지 일을 했었잖아요. 반공일, 반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주 5일만 일하는 저를 보고 한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역시 미국 가니까 너는 주 5일만 일하는구나. 야, 우리는 토요일도 가서 뭐 대충 일을 할지언정 가야 돼. 뭐 그래서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될 전망입니다. 제가 오히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주 4.5일째 한국이 실제로 그렇게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만약에 된다면 미국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기대감을 한번 좀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